제 이름은 박민철입니다. 아니,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상사였을 때 북방 한계선을 순찰하며 낙원을 제국주의 적들로부터 지키고 있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졌을 때 지금은 서울에 삽니다. 불과 250km 떨어진 곳. 하지만 다른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동해에서의 그날 밤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경비정이 침몰하고 제가 믿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 이후 3년, 그리고 앞으로 몇 분 동안 북한 탈북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성스러운 군인이 주체사상 교재의 모든 단어를 외우고 순수한 공로와 헌신으로 진급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를 섬기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던 사람이 어떻게 불구대천의 원수의 품에서 울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 단순한 연민의 순간이 수십 년의 세뇌를 5분도 안 돼서 파괴할 수 있는지. 둘째, 바다에서 사흘 동안 떠다니며 저체온증으로 천천히 죽어가면서 하급 군인 3명의 생명이 경비정 손실을 인정하는 위험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지휘관이 당신을 버렸다는 걸 깨닫는 게 어떤 느낌인지. 증오하라고 배운 나라의 불빛을 보고 이해하는, 정말로 이해하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셋째, 자유가,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이 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자유를 선택하는 건 가족을 유죄 판결하는 걸 의미하니까. 3대, 그게 규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탈북했을 때 여동생은 19살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존 때문에 그녀는 아마 지금 노동교화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로워서 얼마나 운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웃습니다.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를 때 자유는 행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갈 거라면 가치 있게 만들 겁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모든 진실을. 순화된 버전이 아닙니다. 정치적 버전도 아닙니다. 날것의 고통스러운 불가능한 진실. 왜냐하면 제 여동생이 제 자유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절대적 최소한은 그녀의 희생이 뭔가를 의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북한 군인이 탈북할 때 정말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3일에 시작됩니다. 원산 앞바다에서 제 경비정이 침몰한 밤, 남한 어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안도감 때문이 아니었다. 동해 한가운데서 익사 직전에 구조받아서 운 것도 아니었다. 그의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내가 28해 동안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박민철이다. 조선인민군 해군에서 8년간 상사로 복무했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니다. 한 인간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수십 년간 쌓인 세뇌를 단 5분 만에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왜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이해하려면 3일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산 앞바다에서 내 경비정이 침몰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2019년 10월이었다. 일상적인 작전이 내 생의 마지막 임무가 될 줄은 몰랐다. 그때는 전혀 몰랐다. 우리는 북방 한계선을 순찰하고 있었다. 남과 북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해상 경계선.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배운 그 선. 남조선 제국주의 괴뢰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던 그 선. 그날 밤 바다는 유난히 거칠었다. 계절치고는 이례적으로 강한 파도가 갑판을 때렸다. 리 함장 쉰둘의 말보다 흉터가 많은 사람은 날씨에 상관없이 대형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선 쉬지 않으신다. 바람 소리를 뚫고 그가 외쳤다. 우리도 쉬지 않는다. 그 말을 1000번도 더 들었다. 1000번도 더 따라 말했다. 믿었다. 아니,
믿는다고 믿었다. 그때는 몰랐다. 2시간도 안 돼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 새벽 2시 47분. 첫 번째 금속 삐걱 소리가 들렸다. 모든 선원이 즉시 알아차리는 소리. 선체가 부서지는 소리.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구조가 왜 나를 산산조각 냈는지 이해하려면 그날 밤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해군 군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1991년 함흥에서 태어났다. 북한에서 2번째로 큰 도시다. 아버지는 화학공장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원이었다. 우리는 당이 믿을 만한 가정으로 분류하는 부류였다. 특권층은 아니지만 의심받는 계층도 아닌 딱 그 중간.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그 지점. 17살 때 군에 징집됐다. 10년. 북한의 모든 청년 남성에게 주어지는 형벌 같은 시간. 위대한 수령님께 바쳐야 하는 인생의 10년. 하지만 나는 그걸 형벌로 보지 않았다. 기회로 봤다. 북한에서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계급 상승의 사다리다. 잘 복무하면,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주면,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다. 더 나은 배급을 받을 수 있다. 평양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가족에게 매년 겨울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바쳤다. 주체사상 교재의 모든 구절을 외웠다. 생활총화 시간마다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통했다. 4년간의 기본 복무 후 해군에 선발됐다. 그리고 2년 뒤엔 상사로 진급했다. 23세 나는 북방 한계선 순찰 분대를 지휘하는 가장 젊은 지휘관 중 하나가 됐다. 상사, 계급장을 달고 집에 돌아간 날, 어머니는 자랑스러워서 우셨다.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던 아버지는 거의 1분 내내 나를 껴안았다. 넌 가족을 구하고 있다. 아버지가 내 귀에 속삭였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다. 북한에서 누군가 탈북하면 그 사람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다. 온 가족이 치른다. 3대가, 조부모, 부모, 자식, 형제자매,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평생 반역자로 낙인 찍힌다. 그게 우리 모두를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가 아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절대적인 공포 때문이다. 나한테 여동생이 있었다. 박지연.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19살이었다.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다. 똑똑했다. 나보다 훨씬 어떤 공간이든 채울 수 있는 그런 웃음소리를 가졌다. 5명이 사는 우리 투룸 아파트에서도 지연이가 내가 버티는 이유였다. 얼어붙은 바다에서의 모든 순찰, 축축한 침대에서 자는 모든 밤, 끝없는 정치 학습 시간마다, 열정을 가장해야 할 때마다 전부 지연이를 위해서였다. 걔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게 바뀐 그날 밤 이야기를 해야겠다. 2019년 10월 23일이었다. 누군가 칼로 새긴 것처럼 기억에 각인된 날짜. 우리 경비정 인민의 영광 8호는 낡은 배였다. 아주 낡았다. 1970년대에 구식 소련 기술로 만들어진 배. 엔진은 사흘에 한 번씩 고장났다. 배수 펌프는 겨우 작동했다. 선체에 균열이 있었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걸로 째질했다. 즉흥적인 용접, 침몰한 다른 배에서 가져온 철판 조각들. 하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었다. 조선인민군 해군에선 새 장비 같은 건 없다. 있는 걸로 하는 거다. 그걸로 작동시키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그날 밤 우리는 7명이었다. 리 함장, 앞서 말했듯이 1급 수병 셋, 2급 수병 둘, 그리고 부지휘관인 나. 임무는 단순했다. NLL 20km 구역을 6시간 동안 순찰, 남한 선박이 선을 넘는지 감시, 이상활동 보고, 새벽 전에 복귀. 완전 루틴. 173번도 더 했던 임무. 하지만 그날 밤 바다는
바다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 파도가 커지기 시작한 건 밤 11시쯤이었다. 처음엔 별로 걱정스럽지 않았다. 그냥 바다가 바다답게 구는 거였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우리는 4미터 파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바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울부짖었다. 리 함장이 돌아가자고 결정했다. 그에게선 드문 결정이었다. 한 번은 눈보라 속에서도 순찰했던 사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날씨 앞에 멈추지 않으신다면서. 하지만 그조차도 이날은 다르다는 걸 알았다. 경비정을 북쪽으로 원산을 향해 돌렸다. 그때 그 소리가 들렸다. 앞서 말한 금속 삐걱 소리. 기관실에서 들려왔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물이 이미 들어오고 있었다. 물방울이 아니었다. 작은 누수도 아니었다. 내 눈앞에서 확장되는 선체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속적인 물줄기였다. 함장님, 인터폰으로 소리쳤다. 선체 파손입니다. 3구역? 리 함장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차갑게 왔다. 파손 부위 막아. 펌프 가동해. 하지만 펌프는 빌어먹을 펌프는 2주째 반만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너무 컸다. 모든 걸 시도했다. 걸레, 철판, 심지어 우리 자켓까지. 하지만 물은 계속 들어왔다. 우리가 퍼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새벽 2시 47분. 내가 앞서 언급한 바로 그 시간에 두 번째 삐걱 소리가 들렸다. 이건 달랐다. 더 깊었다. 더 결정적이었다. 선체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리 함장이 어떤 선언도 듣고 싶지 않은 명령을 외쳤다. 배를 버려라.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다. 우리 경비정에는 구명정이 하나뿐이었다. 5명, 빡빡하게 하면 6명용으로 설계됐다. 우리는 7명이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해군에는 불문율이 있다. 계급이 누가 살아남을지 결정한다. 리 함장과 1급 수병 셋이 구명정에 탔다. 2급 수병 둘은 나와 함께 갑판에 남아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보트를 바라봤다. 그중 한 명, 19살 김성일이라는 애가 내 팔을 붙잡았다. 상사동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는 28이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지휘관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경비정이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면서 얼음장 같은 물이 갑판을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무서운 걸 깨달았다. 난 아무것도 몰랐다. 구명조끼. 겨우 말했다. 뜨는 거 아무거나 잡아. 찢어진 구명조끼 3개와 선체 점검에 쓰던 튜브 하나를 찾았다. 별로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와 바다 사이에 있는 전부였다. 새벽 3시 12분. 인민의 영광 8호는 완전히 침몰했다. 그리고 우리 셋은 동해에 떠 있었다.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누군가 우리를 찾으러 올지 모른 채 그때는 몰랐다. 리 함장이 절대 우리 위치를 보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를 위한 구조를 요청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의 머릿속에선 3명의 생명이 국가 경비정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는 위험만큼의 가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표류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62시간 동안 바다에서 내가 발견한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10월 동해의 추위는 육지에서 느끼는 추위와 다르다. 재킷이나 불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다.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몸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추위. 그냥 놓아버리는 게 더 쉬울 거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추위. 처음 2시간 동안 우리 셋은 함께 있었다. 19살 김성일, 청진에서 온 22 최민호, 그리고 나. 우리는 구명조끼를 튜브의 군악끈으로 묶었다.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연결해줬다. 누군가 의식을 잃어도 최소한 어둠 속에서 떨어져 나가진 않을 거였다. 상사 동무, 김성일이 말했다. 입술은 이미 추위로 파래져 있었다. 구조가 얼마나 걸릴까요? 답은 알고 있었다. 리 함장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 애가 버티게 하는 유일한 것을 빼앗을 순 없었다. 동트기 전에 거짓말을 했다. 규정상 침몰 후 2시간 이내에 구조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
사실이었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었다. 하지만 규정은 또한 자기 명성보다 부하들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휘관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다. 새벽은 오전 6시 23분에 밝았다. 안다. 해군 사관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방수시계를 차고 있었으니까. 나보다 오래된 낡은 카시오였다. 하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그리고 해가 떴을 때, 모든 방향의 수평선을 볼 수 있었을 때, 현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아무도 없었다. 단 하나의 선박도, 우리 기지가 있는 북쪽에도, 남쪽에도, 동쪽이나 서쪽에도 물만 있었다. 시야가 닿는 곳까지 뻗은 수킬로미터의 차갑고 회색빛 바다. 최민호가 제일 먼저 패닉에 빠졌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팔을 공중에 휘둘렀다. 여기요! 우리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최동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에너지 낭비야. 아무도 못 들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김성일, 우리 셋 중 가장 어린 애가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바다는 네가 준 걸 돌려준다고. 싸우면 바다도 싸운다고. 흘러가면 바다가 너를 데려간다고. 그게 진짜 지혜인지 그냥 노인이 아이한테 한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게 우리의 주문이 됐다. 흘러가기, 싸우지 않기, 에너지 보존하기. 그래서 그렇게 했다. 30분 간격으로 교대로 잤다. 한 명은 깨어 있고 둘은 쉬기. 깨어 있는 사람은 수평선을 감시하고 아무도 튜브에서 떨어지지 않게 확인했다. 시간은 고문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해가 하늘에 올랐고 새로운 문제가 왔다. 민물 없이 탈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입안이 모래로 가득 찬 것 같았다. 혀가 부었다. 삼킬 때마다 유리를 삼키는 것 같았다. 김성일이 정오쯤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2년 전에 제대로 된 의사를 매수할 자원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와 대화했다. 중얼거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엄마. 얼굴에 바닷물을 끼얹었다. 잔인한 전술이지만 효과적이었다. 차가운 물의 충격이 그를 돌아오게 했다. 정신 차려야 돼.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포기하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야. 알겠어?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싸움에서 지고 있었다. 최민호는 체력은 더 좋았지만 정신 상태는 더 나빴다. 우리 조국이 있어야 할 북쪽을 계속 바라봤다. 얼굴엔 절대적인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우릴 버렸어요. 계속해서 반복했다. 죽으라고 내버려뒀어요.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던 걸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순간 당은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였다. 우리는 소모품이었다. 하급 군인 3명은 경비정 손실을 드러낼 수 있는 구조작전을 벌일 가치가 없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두 번째 밤. 그리고 추위가 복수하듯 돌아왔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도 왔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전환점 같은 것. 해류가 우리를 밀고 있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다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 해안 쪽인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북방 한계선 쪽으로, 그리고 그 너머로. 두 번째 밤 새벽 3시, 최동무가 자고 김동무가 겨우 의식을 붙잡고 있을 때 수평선에서 뭔가를 봤다. 불빛.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다. 탈수는 정신에 이상한 짓을 한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고 바닷물에 쪼글쪼글해진 손으로 눈을 비볐는데도 불빛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밝은 불빛, 전기 불빛, 많은 불빛, 그리고 그 불빛들이 어디 있는지 깨달았다. NLL 남쪽, 남한 불빛이었다. 평생 남한은 가난한 나라라고 들었다. 미제국주의의 멍에 아래서 비참하게 산다고. 도시는 어둡고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저 불빛들은 태양을 붙잡아서 천조각으로 나눈 것처럼 빛났다. 최동무, 자고 있는 수병을 흔들었다. 최동무, 일어나. 깜짝 놀랐겠다. 뭡니까? 구조입니까? 봐. 남쪽을
가리켰다. 저거 보여?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긴 순간 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니까. 해류가 우리를 적의 영역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아닐 거였다. 그들일 거였다. 남조선 괴뢰들. 8년 동안 싸우라고 훈련받은 적들. 김성일도 이제 깨어 있었다. 매혹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불빛을 바라봤다. 상사동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좋은 질문이었다. 간단한 답이 없는 질문. 우리 훈련에 따르면 적에게 포로로 잡히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탈출, 죽을 때까지 저항, 혹은 신문당하는 걸 막기 위해 자살. 수년간의 세뇌를 통해 우리 머릿속에 프로그래밍된 선택지들이었다. 하지만 저 얼어붙은 바다에 떠 있으면서 내가 배운 모든 것에 따르면 존재하면 안 되는 저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다. 그 선택지 중 어느 것도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우리를 발견하면 마침내 말했다. 발견되게 내버려둬. 최동무가 내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다. 상사 동무?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 바다에서 죽진 않겠다는 거야. 누군가 아무나 우리에게 살아남을 기회를 준다면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걱정하는 거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훈련의 정면으로 반하는 걸 소리내어 표현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반역 사상으로 보고됐을 수도 있는 것. 하지만 여기엔 아무것도 보고할 사람이 없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천천히 죽어가는 새 남자만 있을 뿐. 김성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할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자존심은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최동무는 받아들이는데 더 오래 걸렸다. 하지만 결국 그도 고개를 끄덕였다. 상사 동무가 하시면 저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저 불가능한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올까, 동트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셋째 날은 흐린 하늘과 함께 왔다. 안개가 바다를 덮어서 시야가 어느 방향으로든 겨우 50m였다. 김성일은 완전히 말을 멈췄다. 호흡은 얕고 빨랐다. 심각한 저체온증의 징후였다. 곧 도움을 받지 못하면 다음 석양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최동무는 좀 나았지만 그것도 별로였다. 입술이 너무 갈라져서 피가 났다. 눈은 안화 속으로 움푹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이 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시스템들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다. 추위가 더 이상 그렇게 괴롭지 않았는데 그건 나쁜 신호였다. 내 몸이 저체온증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셋째 날 오전 11시쯤 모든 걸 바꿀 소리를 들었다. 엔진 소리. 우리 시끄럽고 낡은 디젤 엔진이 아니었다. 다르게 들렸다. 더 부드러웠다. 더 신형이었다. 들려? 겨우 말했다. 사흘 동안 민물 없이 지내서 목소리가 쉬었다. 최동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동무는 반응이 없었다.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유령처럼 안개에서 나타난 배의 형체를 봤다. 군 경비정이 아니었다. 어선이었다. 파란색과 하얀색, 옆면에 한글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부산 바다의 벼로. 부산, 남한도시.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결정이었다. 모든 게 바뀌거나 끝날 순간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었다. 안개 속에 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몇 시간 안에 죽을 거였다. 아니면 8년간의 복무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다. 팔을 들었다. 그리고 흔들었다. 여기요! 외쳤다. 내 목소리는 거의 쉰소리밖에 안 됐다. 도와주세요. 배가 속도를 줄였다. 끔찍한 순간 동안 우리를 봤지만 그냥 지나가기로 했다고 생각했다. 남한 사람들조차 우리 때문에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배가 돌았다. 그리고 곧장 우리를 향해 왔다. 갑판에 세 남자가 보였다. 그중 한 명, 야구 모자와 밝은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은 나이든 남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변했다. 증오가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적의 차가운 계산도 보이지 않았다. 걱정이 보였다. 긴박함이 보였다. 3년 전 아버지가 날 껴안았을 때 이후로 북한의 어떤 얼굴에서도 보지 못한 뭔가를 봤다. 순수한 인간적 연민을 봤다. 배가 우리 옆에 멈췄다. 나중에 정태성이라고 알게 된 그 나이 든 남자가 난간 너머로 몸을 숙이고 손을 내밀었다. 버텨.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남한 억양으로 말했다. 우리가 잡았어. 그의 손은 따뜻했다. 너무나 따뜻했다. 그때 울었다. 안전해서가 아니었다. 살아남을 거라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나의 불구대천의 원수여야 할 그 남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파괴적인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게 거짓말을 했었다. 모든 것에 대해 날 젖은 쌀자루처럼 배로 끌어올렸다. 다리가 작동하지 않았다. 사흘 동안 얼음장 같은 물에 있었더니 근육이 쓸모없는 젤리가 돼버렸다. 정태성, 그 나이 든 어부가 날 곧장 선실로 데려갔다. 배 내부는 제대로 설명할 말이 없다. 따뜻했다. 깨끗했다.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비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숨이 막히게 한 건 그보다 더 단순한 것이었다. 담요. 두껍고 부드러운 담요로 날 감쌌다. 세탁 세제 냄새가 났다. 명백히 새 담요였다. 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처럼 50번 기운 게 아니라 빨리 다른 선원에게 소리쳤다. 민물 가져와. 그리고 해경에 연락해. 중증 저체온증. 북한 사람 셋이 있어. 북한 사람. 그 단어를 징후 없이 말했다. 경멸도 없이. 마치 사람 셋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적 셋이 있어가 아니라 젊은 선원, 25을 넘지 않았을 것 같은 애가 물 3병을 가져왔다. 작은 배급병이 아니었다. 제주 생수라고 적힌 컬러풀한 라벨이 붙은 큰 플라스틱 병들. 내게 하나를 건넸다. 천천히 마셔. 그가 말했다. 빨리 마시면 아플 거야. 그의 어조는 친절했다. 걱정스러워했다. 마치 내가 그의 남동생인 것처럼. 다른 상황에서라면 그를 침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는 정권의 군인이 아니라 마셨다. 내 인생에서 맛본 것 중 가장 맛있었다. 차갑지만 얼음장처럼은 아니었다. 깨끗했다. 기지에서 먹던 물의 금속 맛이 없었다. 내 옆에서 최민호도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한 사람들을 절대적인 불신으로 쳐다봤다. 수년간의 훈련이 이게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언제든 이 적들, 이 진짜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김성일은 더 심했다. 반의식 상태로 담요 3장 아래서도 심하게 떨고 있었다. 나중에 이민수라고 알게 된 젊은 선원이 그 옆에 무릎을 꿇고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려고 그의 손과 발을 문지르고 있었다. 버텨, 친구야. 민수가 말했다. 혜경이 오고 있어. 병원에 데려갈 거야. 괜찮을 거야, 친구. 그를 친구라고 불렀다. 정태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들고 내 앞에 앉았다. 생선국. 그가 말하며 내게 내밀었다. 별거 아니지만 속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김이 올라왔다. 신선한 생선, 생강, 마늘,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 없는 뭔가의 향이 실려왔다. 냄새가 풍족함이었다. 우리가 알던 대체품과 배급이 아니라 진짜 재료로 만든 음식. 왜요? 말을 막을 수 없었다. 왜 우리를 돕습니까? 정태성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 쳐다봤다. 죽어가고 있었잖아.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그럼 어쩌라고? 그냥 두라고? 수사하기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에게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였다. 하지만 우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북한 사람? 그가 내 말을 완성했다. 그래, 사람이기도 하지. 가족도 있지. 살 자격도 있고. 그의 말이 물리적인 주먹처럼 날 때렸다. 평생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증오한다고 배웠으니까 우리를 인간 이하로 본다고. 우리가 죽으면 축하할 거라고. 하지만 이 남자, 이 가정된 적이 내 지휘관들에게서 본 것보다 더 많은 연민으로 날 대하고 있었다. 국을 마셨다. 뜨겁고 진하고 맛이 풍부했다. 그리고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내 안에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28해 동안 쌓아왔던 어떤 벽, 배의 무전기가 지직거렸다. 여자 목소리가 맑고 전문적으로 남한말로 말했다. 부산 바다의 벼로, 여기는 해양경찰 7구역입니다. 호출받았습니다. 의료 헬기 출동 중. 도착 예정 15분. 구조자들을 따뜻하고 수분 공급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오버. 의료 헬기. 15분. 마치 북한 군인 3명이 그런 자원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들었지? 정 씨가 내게 말했다. 곧 진짜 병원에 갈 거야. 진짜 의사들 있는. 왜 헬기입니까? 물었다. 여전히 반응의 규모를 처리할 수 없었다. 우린 그냥 군인 셋인데 응급 의료 상황인 사람 셋이지. 그가 정정했다. 여기선 그렇게 돌아가. 생명이 먼저야. 질문은 나중. 민수, 젊은 선원이 담요를 더 가져왔고 날 완전히 당황하게 만든 것도 가져왔다. 온수 주머니. 몸에 대는 따뜻한 물이 든 플라스틱 주머니 같은 것. 저체온증 때문에 설명하며 김성일의 가슴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열 충격 없이 핵심 온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돼. 열 충격에 대해선 알았다. 구조 절차에 대해서도. 하지만 북에서 우리 의료 훈련은 기껏해야 기본이었다. 따뜻하게 하고 기다려가 기본적으로 전체 프로토콜이었다. 여기선 온수 주머니가 있었다. 어선에 표준 장비로 새로운 눈으로 선실을 둘러봤다. 벽에 있는 GPS 항법 장비를 봤다. 터치 스크린이 있는 현대적인 것. 잡음 없이 작동하는 무전기들을 봤다. 낡은 형광등에 깜빡임 없이 공간을 밝히는 밝은 LED 램프들을 봤다. 효율성을 봤다. 자원을 봤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던 생활 수준을 봤다. 그리고 나를 거의 다시 울게 만든 걸 봤다. 작은 접이식 테이블에 투명한 비닐봉지가 있었다. 안에 빵이 보였다. 폭신한 흰빵, 컬러풀한 라벨이 붙은 음료 용기들, 과자 봉지들, 신선한 과일 사과, 오렌지, 음식, 평범한 음식. 이 어부들이 일반 작업 점심으로 가진 음식. 북에선 그 양의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보는 건 특별한 경우를 위해 예약된 거였다. 아니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무도. 배고파? 민수가 내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다. 샌드위치 여분이 있어. 우리 와이프가 항상 너무 많이 싸줘. 와이프, 아내에 대해 그런 캐주얼하고 애정어린 어조로 말했다. 북에서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쓰던 격식 있고 먼 어조가 아니라 부인이 점심을 싸줍니까? 멈출 수 없이 물었다. 민수가 웃었다. 자기한테 맡기면 매일 라면만 먹을 거래. 라면. 인스턴트 라면을 게으른 선택인 것처럼 말했다. 사치품이 아니라 랩에 싼 샌드위치를 꺼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한 노란 뭔가와 함께 햄, 치즈, 상추가 들어간 것 같은 흰 빵. 내게 내밀었다. 먹어. 그냥 말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받았다. 이젠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천천히 풀었다. 빵은 부드러웠다. 햄은 분홍빛이고 신선해 보였다. 치즈는 진짜였다. 가공된 게 아니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했다. 맛이 너무 강렬해서 거의 아팠으니까. 소금, 지방, 상추의 신선함, 치즈의 크리미함, 빵의 달콤한 뭔가. 맛있어? 민수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말하면 울 거니까. 그리고 충분히 울었다. 최민호도 결국 샌드위치를 받아들였다. 천천히 방법론적으로 먹었지만 그의 눈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다. 김성일은 여전히 고형식을 먹기엔 너무 약했지만 민수가 스포츠 음료라고 부른 달콤한 액체를 조금씩 먹이고 있었다. 빠른 수분 공급을 위해 디자인된 뭔가. 헬기 5분 안에 도착해. 정 씨가 무전기를 확인하며 알렸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국내 최고 병원 중 하나지. 서울, 수도, 제국주의 억압의 중심으로 보라고 배운 곳. 서울에 병원이 있습니까? 걸러지기 전에 말이 나왔다. 정 씨가 동정 같은 걸로 나를 쳐다봤다. 서울에는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있어. 아들, 네가 글쎄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때 소리를 들었다.
그 독특한 헬기, 날개의 쿵쿵쿵 소리가 가까워지는 갑판으로 나갔다. 약간 비틀거렸다. 여전히 담요에 쌓인 채, 그리고 본게 숨을 떼게 했다. 크고 주황색과 하얀색 헬기,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옆면에 거대한 의료 십자가가 그려진 현대적이었다. 깨끗했다. 정밀하게 우리를 향해 하강하고 있었다. 측면 문을 열었고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멀리서도 빛나는 의료 장비를 가진 응급 구조사들을 봤다. 들것, 기계들, 북한 군인 셋을 위한 완전한 구조 작전. 응급 구조사 중 한 명,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젊은 여자가 연습된 민첩함으로 배에 뛰어내렸다. 우리 기지 전체의 의료 장비보다 더 비쌀 것 같은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누가 제일 심해? 서론 없이 물었다. 19살에 정씨가 김성희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중증 저체온증. 헛소리했어. 그녀가 조용한 효율성으로 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도구들을 꺼냈다. 디지털 온도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내가 알아보지 못한 다른 것. 30초도 안 돼서 바이탈 사인을 측정했다. 체온 32도. 손목 무전기에 말했다. 심박수 48. 산소 포화도 89%. 즉시 능동가온 필요. 김을 돌아보며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부드럽고 더 다정해졌다. 안녕. 내 말 들려? 나는 최응급 구조사야. 지금 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다 괜찮을 거야. 김이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용감해. 다른 두 응급구조사가 들 것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가 말했다. 바다에서 사흘을 버텼어. 넌 파이터야. 이제 우리가 돌볼 거야. 그녀가 말한 방식은 거만하지 않았다. 가짜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이 남한 여성이 북한 군인을 다른 환자처럼 대하고 있었다. 존중으로, 배려로 김을 먼저 데려갔다. 연습된 정밀함으로 헬기에 태웠다. 그 다음 최동무와 내 차례였다. 타기 전에 정태성을 돌아봤다. 우리를 구해준 이 어부, 내 동료들보다 더 친절한 것으로 밝혀진 이적. 감사합니다. 말했다. 그 말은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당신이 우리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씨가 미소 지었다. 피곤한 미소였다. 눈 주위에 깊은 주름이 있었다. 나도 한때 젊었어. 그가 말했다. 나도 바다에서 복무했지. 거기 밖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무섭고 외로운 거. 무슨 유니폼을 입든 상관없어. 바다에선 우린 다 똑같아. 악수했다.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나아지면 덧붙였다. 잘 살아. 그게 다야. 그냥 잘 살아. 멍한 상태로 헬기에 탔다. 내부는 날아다니는 응급실 같았다. 모니터들, 의료 장비들, 쿠션 의자들. 모든 게 깨끗했다. 모든 게 작동했다. 응급구조사가 심장 모니터에 날 연결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스스로 따뜻해지는 특수 보온 담요로 날 덮었다. 헬기 처음이야? 작은 미소와 함께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편한 여행이 되게 할게. 그냥 편히 있어. 40분이면 나라 최고 병원에 도착해. 40분. 바다 한가운데서 나라 최고 병원까지 40분에 헬기가 이륙했다. 창문을 통해 부산 바다의 벼로가 작아지는 걸 봤다. 갑판에 서서 손 흔드는 정태성과 민수를 봤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뭔가를 깨달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이 막아서가 아니었다. 금지해서가 아니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진실은 거짓 속에서 다시 사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평생 남한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다고 들었다. 북은 위대한 수령님이 보호하는 낙원이라고. 하지만 이 남한 사람들과의 3시간 동안 조선인민군 해군에서 8년 동안 본 것보다 더 많은 연민,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기본적인 인간성을 봤다. 배에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춘 어부, 일반 작업 점심으로 다양한 음식, 적군 셋을 위해 15분 만에 출동하는 의료 헬기, 북한 사람을 누구에게나 하듯 다정하게 대하는 응급구조사. 이건 억압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었다. 인간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의 행동이었다.
모든 인간의 생명. 들건 옆 최민호를 쳐다봤다. 그도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서 같은 공포, 같은 파괴적인 이해를 봤다. 우리 둘 다 알았다. 그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공식적으로 남한 땅을 밟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는 걸 우리 가족이 대가를 치를 거였다. 3대가. 규칙은 절대적이었다. 내 여동생 지연, 어머니, 아버지, 내 결정 때문에 그들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갈 거였다. 내 생존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안고 산다는 거지?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 네 생명을 어떻게 정당화하지? 그 질문에 쉬운 답은 없다. 지금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 하지만 그 헬기 안에서 창문 밖으로 가까워지는 남한 해안의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렸다. 살 거였다. 증언할 거였다. 북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진실을 말할 거였다.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징후 때문도 아니었다. 어쩌면, 단지 어쩌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안다면 언젠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는 시스템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가는 희망이었다. 순진함에서 거의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였다. 헬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이 아래로 펼쳐지는 걸 봤다. 그리고 본 게 완전히 숨을 앗아갔다. 불빛, 수백만 개의 불빛, 구름에 닿을 것 같은 높은 건물들, 밤, 이 시간에도 차들로 가득한 도로들, 밝은 색깔의 광고를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들, 어디든 건설 크레인, 반쯤 지어진 건물들, 성장과 확장의 신호들.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었다. 번영하는 나라였다. 인상적이지? 응급구조사가 내 표정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가끔 당연하게 여기지. 하지만, 꽤 특별해.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다. 즉시 의사와 간호사 팀이 달려나왔다. 우리 각각에게 자체 의료팀이 배정됐다. 완전한 팀 셋, 탈북자 셋을 위해 들것에서 내려서 휠체어에 태워졌다.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의사가 안으로 밀려가는 동안 내 옆을 걸었다. 김 의사입니다. 명확하고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다. 아마 내 북쪽 사투리가 이해를 어렵게 할 거라고 가정하며 잘 돌볼게요. 지금 심한 통증 있어요? 고개를 저었다. 좋아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하고 저체온증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없는지 확인할게요. 그 다음엔 따뜻한 음식, 따뜻한 침대, 휴식. 괜찮죠?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말할 수 없었다. 밝게 조명된 복도를 통해 굴러갔다. 어디든 기계들, 컴퓨터, 모니터, 이름도 될 수 없는 의료 장비,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이는 간호사들과 의사들. 모든 게 깨끗했다. 모든 게 작동했다. 개인 응급실로 데려갔다. 북에서처럼 커튼이 있는 개방형 구역이 아니었다. 진짜 방. 문과 프라이버시가 있는. 간호사가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는 걸 도와줬다. 천은 부드럽고 깨끗했다. 거칠지 않았다. 더 많은 모니터에 날 연결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는 바늘로 내 피를 뽑았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기계로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안 들어온 모든 사람이 날 친절하게 대했다. 인내심을 갖고 존중으로.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아무도 신문하지 않았다. 아무도 날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무엇인지로 대했다. 트라우마를 겪고 도움이 필요한 남자. 검사 후 김 의사가 미소와 함께 돌아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말했다. 영구적 손상 없어요. 장기는 괜찮아요. 완전히 회복하는데 며칠 필요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동료들은요? 겨우 물었다. 19살 청년이 더 위중한 상태지만 안정됐어요. 다른 분은 괜찮고요. 다들 회복할 거예요. 우리 모두 살아남을 거였다. 셋 다. 다른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침대 위 조절 가능한 테이블에 놓았다. 따뜻한 국, 흰 쌀밥, 생선구이, 채소, 오렌지 주스 한 잔. 모두 진짜 접시에 담겨 진짜 금속 수저와 함께. 천천히 드세요. 간호사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다. 위가 고형식에 다시 익숙해져야 해요. 쟁반을 쳐다봤다. 기지에서
가끔 이틀 동안 먹는 것보다 많은 음식이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표준 병원 식사였다. 천천히 먹었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그리고 한 입씩 먹을 때마다 현실이 더 명확해지고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바다 이상을 건넜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넜다. 그리고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 내 인생에서 누워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침대에서 깼다. 끔찍한 순간 동안 모든 게 꿈이었다고 생각했다. 침몰, 구조, 헬기, 원산기지의 축축한 침대에서 깨어날 거라고. 곰팡이 냄새와 다른 군인들의 코 고는 소리와 함께. 하지만 눈을 떴다. 병원방은 개인실이었다. 완전히 개인적이었다. 깨끗한 흰 벽, 햇빛이 들어오는 큰 창문, 그리고 내 옆에서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의료기기들. 모니터가 밝은 초록색 선으로 내 심박수를 보여줬다. 내 침대 옆 의자에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자고 있었다. 무릎 위에 통일부라고 적힌 파일을 올려놓고 살짝 움직였고 소리에 그가 깼다. 즉시 똑바로 앉으며 안경을 고쳤었다. 아, 깼구나. 나만 말로 말했지만 천천히 명확하게. 좋은 아침이야. 나는 통일부의 강지훈이야. 기분이 어때? 얼마나? 내 목소리가 쉬어서 나왔다. 얼마나 잤습니까? 18시간. 대답했다. 의사들이 네 몸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으니까. 18시간. 18시간을 연속으로 잤다. 북에선 완전히 지쳐도 절대 6시간 이상 자게 해주지 않았다. 수면은 국가가 군인들에게 낭비할 수 없는 사치였다. 동료들도 괜찮아. 강 씨가 계속했다. 김성일이 오늘 아침 중환자실에서 나왔어. 최민호는 옆방에 있고 둘 다 회복 중이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처리했다. 질문이 많을 거야. 강 씨가 말했다.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전문적이었다. 이게 압도적일 거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먼저 네 현재 상황을 설명해야 해. 배가 긴장했다. 이제 온다. 신문, 처벌. 남한 사람들이 붙잡은 북한 군인들에게 하는 무엇이든.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말은 내가 예상한 게 아니었다. 법적으로 넌 이제 대한민국 영토에 있어. 시작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첫 번째, 망명을 신청하고 남한에 머물 수 있어. 정부 지원을 받을 거야. 주거, 교육, 사회통합 지원 포함해서. 두 번째, 북으로 송환을 요청할 수 있어. 그걸 선택하면 필요한 준비를 할 거야. 그를 쳐다봤다. 내가 듣고 있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겨우 말했다. 선택권을 주는 겁니까? 강 씨가 내 놀람에 놀란 것 같았다. 당연하지. 이건 네 인생이야. 네, 결정이고. 북에선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시켰다. 그리고 복종하거나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제가 남기로 선택하면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 가족은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강 씨가 이해했다. 알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을게.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야.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 그의 정직함은 위안이 되는 거짓말보다 거의 더 나빴다.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 덧붙였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며칠, 필요하면 몇 주. 그동안 여기 머물면서 회복하고 여기 생활이 어떤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밝게 말했다. 아침 가져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고형식 드셔도 된대요. 쟁반을 조절식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밥, 미역국, 생선구이, 김치, 계란, 작은 우유팩, 접시에 담긴 과일. 우리 기지 많은 군인들이 하루 종일 먹는 것보다 많은 음식이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내 아침이었다. 천천히 드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버튼 누르세요. 침대 옆 리모컨을 가리켰다. 제가 바로 올게요. 그녀가 나간 후 오랫동안 음식을 쳐다봤다. 모든 환자가 이걸 봤습니까? 강 씨에게 물었다. 아침? 표준병원 식사야. 표준병원 식사.
북에선 병원 음식은 묽은 국과 밥 한 줌이었다. 여기선 잔치였다. 천천히 먹었고 강 씨는 내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지켜봤다. 동정일지도 아니면 이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내가 끝낸 후 말했다. 내 이야기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 언론? 뉴스, 기자들. 네 구조가 보도됐어. 바다에서 표류하던 북한 군인 셋이 구조됐다고. 큰 뉴스야. 심장이 가라앉았다. 그럼 북이 알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마도 강 씨가 인정했다. 하지만 네 걱정을 이해해. 병원 경비를 강화했어. 아무도 허가 없이 이 구역에 접근할 수 없어. 여기선 안전해. 안전. 그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수년 동안 진짜 안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며칠은 이상한 루틴으로 섞였다. 깨어났다. 익숙한 것보다 많은 음식을 먹었다. 근육 힘을 회복하기 위한 물리치료를 했다. 의사들, 심리학자들, 통일부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어디에 있는지의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셋째 날, 강 씨가 전화기를 가져왔다. 오래됐어. 말했다. 하지만 작동해. 조금 탐색하고 싶을 것 같아서. 인터넷, 영상, 뭐든 익숙해지기 시작하려고. 인터넷, 인터넷에 대해 들었었다. 북에선 그게 제국주의 선전 도구라고 들었다. 그 안에 모든 게 순수한 마음을 타락시키기 위해 설계된 거짓말이라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다. 화면이 터치로 켜졌다. 밝고 다채로웠다. 내가 알아보지 못한 아이콘들로 가득 찼다. 여기. 강 씨가 아이콘을 가리켰다. 이게 유튜브야. 뭐든지 영상을 볼 수 있어. 한번 해봐. 아이콘을 눌렀다. 썸네일과 제목들의 세계가 열렸다. 수천 개, 수백만 개일지도 서툰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썼다. 북한. 결과가 쏟아졌다. 북에서의 삶에 관한 영상들, 탈북자들의 증언, 수용소에 관한 다큐멘터리, 북한 경제 분석, 어두운 도시들의 위성 사진, 그리고 정권 자체의 영상들도 봤다. 군사 퍼레이드, 선전연설, 집단 안무. 하지만 여기서 보는 건 멈추고 되감고 다른 영상들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달랐다. 완벽한 안무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즉시 탈북자가 몇 달 동안 연습을 강요당했는지 실수하면 어떻게 맞았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그 전화기와 함께 몇 시간을 보냈다. 보고, 읽고, 비교하며 서울 영상들을 봤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밤늦게까지 열린 밝은 불빛의 가게들. 식당에서 먹고 웃고 북에서 본 어떤 기술보다 발전된 전화기로 사진 찍는 사람들. 경제에 관한 영상들을 봤다. 1인당 GDP를 보여주는 그래프. 남한, 연간 35, 0. 북한, 연간 600, 600달러.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음식에 관한 영상들을 봤다. 다른 식당들을 시도하는 사람들. 일식, 이탈리아식, 멕시코식, 인도식, 신선한 농산물로 가득한 시장. 끝없는 선택의 통로가 있는 슈퍼마켓. 그리고 가장 파괴적이었던 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북한 탈북자들의 영상을 봤다. 2015년에 탈출한 한 여성이 남한 식료품점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울었는지 이야기했다.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말했다. 그게 다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는 진짜 음식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군 장교였던 한 남자가 남에서의 첫 겨울에 대해 말했다. 한 번도 춥지 않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건물에 진짜 난방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옷을 입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던 게 아니라 생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였다. 그들의 눈물은 내 눈물이었다. 다섯째 날, 강 씨가 병원을 나가고 싶은지 물었다. 정원만 말했다. 신선한 공기가 좋을 것 같아서 받아들였다. 입을 평상복을 줬다. 청바지, 단순한 티셔츠, 지퍼 달린 재킷, 옷은 부드럽고 새 것이었고 완벽하게 맞았다. 어떻게 제 사이즈를 알았습니까? 물었다. 강 씨가 미소 지었다. 의사들이 측정했어. 표준 절차야. 표준 절차. 여기선
모든 게 표준 절차였다. 효율성은 예외가 아니라 규범이었다. 엘리베이터로 병원 정원에 내려갔다. 문이 무성한 녹지 공간으로 열렸다. 조심스럽게 가지치기 된 나무들, 여러 색깔의 꽃들, 나무 벤치들, 물고기가 있는 작은 연못, 그리고 사람들, 가족들과 걷는 병원 가운을 입은 환자들, 지정된 구역에서 노는 아이들, 햇볕에 앉아 있는 노인들, 아무도 우리를 두 번 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정원에 두 사람일 뿐이었다. 벤치에 앉았다. 햇볕이 내 얼굴에 따뜻했다. 공기는 꽃과 가까운 잔디 냄새가 났다.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긴 침묵 후에 말했다. 물론이지. 왜 이 모든 걸 합니까? 음식, 병원, 옷.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씁니까? 강 씨가 내가 알아보기 시작한 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정태성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응급구조사가 가졌던 것과 같은, 넌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말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곳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니까 네가 잘한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네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있어. 하지만 제 가족은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알면서 어떻게 제 미래를 선택합니까? 강 씨가 한숨 쉬었다. 쉬울 거라고 말하지 않을게. 안 쉬울 거야. 하지만 이거야. 돌아가면 네 미래는 어떻게 돼? 네가 가질 수도 있는 아이들은 사이클이 계속돼. 감옥이 계속되고 최소한 제 여동생은 안전할 텐데 속삭였다. 그럴까? 강 씨가 부드럽게 도전했다. 마흔난 감옥의 여군나만 석함에 이 구론나 석함에 감옥에 널 재산처럼 대하는 시스템에서 살아있는 게 안전한 거야?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 그날 내 방으로 돌아와서 최민호가 날 보러 왔다. 병원에 도착한 이후 처음 보는 거였다. 다르게 보였다. 깨끗했다. 먹고, 쉬고. 하지만 그의 눈에 뭔가 더 있었다. 전에 없던 단단함. 결정했어. 서론 없이 말했다. 남는다.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최동무는 우리 셋 중 가장 충성스러웠다. 이데올로기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왜? 물었다. 뭔가 깨달았거든. 말했다.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바다에 있을 때, 리 함장이 우릴 버렸을 때, 그 순간 진실을 이해했어. 그들한테 우린 소모품이야. 항상 그랬어. 하급 군인 3명의 생명은 경비정 손실을 인정하는 위험만큼의 가치가 없었어. 멈췄다. 자기 손을 보며. 그리고 그 어부가 그 가정된 적이 2번 생각하지 않고 우릴 구했어. 의료 헬기를 보냈어. 최고 치료를 줬어. 왜? 여기선 생명이 중요하니까. 모든 생명이. 가족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턱이 긴장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작년에. 형제는 없어. 가족이 작아. 삼촌들과 사촌들만. 멈췄다. 그게 더 쉽게 만드는 건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내 어머니는 아니야. 내 자식들도 아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한 끔찍한 계산을 이해하며 어떤 가족 구성원이 그의 자유에 가치가 있는지 선택하는. 너는? 물었다. 뭘 할 거야? 모르겠어. 인정했다. 여동생이 있어. 19살. 똑똑해. 앞으로 인생 전체가 있어. 감옥에서 살 거야. 최동무가 말했다. 그냥 벽이 안 보이는 감옥. 그의 잔인함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또한 정직했다. 그날 밤 병원방에서 혼자 지연이를 생각했다. 내 어린 여동생.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그녀를 상상했다.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충성스러우면 괜찮은 삶을 가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리고 내 탈북 소식을 듣는 그녀를 상상했다. 체포되는 그녀를,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녀를, 내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그녀를. 그것의 무게는 거의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걸 생각했다. 20년 후 그녀를, 자기 자식들을 낳는, 같은 시스템에서 그들을 키우는, 우리에게 가르쳤던 같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이클을 영속화하는, 그게 더 나았을까? 그게 정말로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였을까?
몰랐다. 솔직히 아직도 모른다. 일곱째 날, 강 씨가 소식을 가져왔다. 김성일이 결정했어. 말했다. 걔도 남는데 우리 셋 다 남을 거였다. 북한 군인 셋이 귀환보다 망명을 선택하는. 하나 더 있어. 강 씨가 계속했다. 북으로부터 공식 통신을 받았어. 그들이 너희가 납치당했다고 말하고 있어. 나만이 북영해에서 북한 군인들을 불법으로 붙잡았다고.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탈북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사람들이 낙원을 떠나기로 선택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물었다. 기술적으로 그들이 너희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또한 너희 중 누군가 돌아가고 싶어도 복잡할 거라는 뜻이야. 아마 공식 서사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로 취급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못하는 거였다. 안전하게는. 결정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 내려진 거였다. 열흘째 날 병원에서 퇴원했다. 강 씨가 정착센터라고 부르는 곳으로 데려갔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대해 배우며 처음 몇 달을 보내는 곳. 서울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깨끗했다. 잘 관리됐다. 개인 기숙사, 교실, 공용 공간이 있었다. 약 3개월 동안 여기 있을 거야. 강 씨가 설명했다. 남한 사회에 대해 배울 거야. 경제 시스템, 기술 사용법, 직업 기술, 심리 지원도 받고 내 방을 보여줬다. 작지만 개인적이었다. 침대, 책상, 옷장, 도시가 보이는 창문, 내 방, 내 공간. 28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프라이버시를 가졌다. 침대에 앉아서 이제 내 것인 이 공간을 둘러봤다. 그리고 구조 이후 처음으로 울음이 완전히 오도록 허락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다. 온몸을 흔드는 크고 경련적인 흐느낌. 여동생 때문에 울었다. 부모님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과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인생 때문에. 하지만 안도감 때문에도 울었다. 살아있으니까, 안전하니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니까. 강 씨가 남아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한 존재를 제공하며 마침내 진정됐을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유의 대가야. 그리고 아무도 치러야 할 필요가 없는 대가지. 하지만 넌 치렀어. 그리고 이제 그게 가치 있게 만들 책임이 있어. 맞았다. 내 가족의 유죄 판결의 죄책감을 안고 갈 거라면 뭔가를 의미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뭔가를 증언하는, 어쩌면 언젠가 이런 불가능한 선택들을 필요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내 방 창문에서 수평선까지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을 봤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개의 삶, 살고, 사랑하고, 자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 중 하나였다. 다음에 뭐가 올지 몰랐다. 여기서 어떻게 삶을 만드는지 몰랐다. 내가 한 결정들을 안고 어떻게 사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건 알았다. 살아있었다.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게 뭔가를 의미해야 했다. 뭔가를 의미해야 했다. 정착센터에서의 3개월은 동시에 두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물리적 세계가 있었다. 수업들, 치료 세션들, ATM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직업 찾는 법, 시장 경제에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는 수업들.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의 세계가 있었다. 28해 동안 배운 것과 내 눈이 매일 보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 가족에 대한 압도적인 죄책감과 살아있고 자유롭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안도감 사이. 센터에는 32명이 있었다. 대부분 여자였다. 중국 국경을 넘었고 인신매매됐고 탈출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했고 마침내 수년간의 도망 끝에 남한에 도착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 걸 거의 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최소한 나는 사흘 만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년이 걸렸다. 한 여성이 있었다. 이숙자, 43, 15년 전에 북을 탈출했다. 중국에서 7년을 보냈다. 숨어서 농장에서 일하며
붙잡혀서 다시 보내질 거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을 때 뒤에 두고 갔던 돌아가서 데려올 계획이었던 딸이 그녀가 떠난 지 3년 후 굶어 죽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내 자유를 그의 생명보다 선택했어요. 어느 날 밤 집단 치료 세션에서 내게 말했다. 그리고 매일 그걸 안고 살아야 해요. 하지만 내가 남았다면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최소한 이제 그의 죽음은 뭔가를 의미해요. 내가 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 논리, 그 불가능하고 잔인한 논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였다. 정당화할 수 없는 걸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을 다른 사람들이 치른 대가만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였다. 수업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시적이었다. 경제 수업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 배웠다. 공급과 수요, 자유시장, 경쟁, 중앙계획과 집단조화에 대해 평생들은 후엔 혼란스럽고 잔인하게 들리는 개념들. 하지만 강사가 한 교수라는 은퇴한 경제학 교수가 그래프를 보여줬다. 삶의 질, 기대 수명, 식량 접근성, 의약품 접근성, 기술 혁신, 개인의 자유, 그리고 모든 지표에서 시장 경제를 가진 국가들이 계획 경제 국가들을 터무니없는 차이로 앞섰다. 자본주의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교수가 설명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불평등, 착취, 경제 위기. 하지만 데이터가 명백히 보여주는 건 시장 경제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중앙 통제 경제보다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반론하기 전에 손을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나만 프로파간다잖아. 그래서 국제기관들의 이 통계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요. UN, 세계은행. 나만을 좋게 보이게 만드는데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기관들.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날 밤 내 방에서 그렇게 했다. 통계를 찾아봤다. 남한 대 북한뿐만 아니라 20세기 전체의 모든 시장 경제, 대계획 경제,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냥 거짓말하지 않았다. 기술 수업은 처음엔 거의 코믹했다.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다. 우리 대부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었다. 강사 김민지라는 젊고 인내심 있는 여자가 마우스 사용법을 보여줬다. 클릭하는 법, 더블 클릭하는 법, 드래그 앤 드롭하는 법. 나만 5살 아이들이 아는 것들을 우리는 어른으로서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절대 우리를 바보처럼 느끼게 만들지 않았다. 기술은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어려운 것뿐이에요. 말했다. 여러분은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접근이 거부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메일 사용법을 배웠다. 구글 검색하는 법, 온라인 지도 사용법, 화상 통화하는 법. 각 기술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가능성들로 열리는 문이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기술적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었다. 수십 년간 내 뇌에 박혀 있던 자동 반응들을 배우지 않는 거였다. 치료 세션에서 심리학자 박 박사가 간단한 질문을 했다. 내 인생으로 뭘 하고 싶어? 머리가 하얘졌다. 말 그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질문을 이해 못하겠어요. 마침내 말했다. 박 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어? 뭐가 널 행복하게 해? 뭐에 관심 있어? 모르겠어요. 대답했다. 그리고 패닉 같은 게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걸 느꼈다. 한 번도, 한 번도 그런 질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요. 뭘 하라고 시켰어요. 역할을 배정받았어요. 명령을 따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박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탈북자들한테 완전히 정상이에요. 이해해요. 북한에서 넌 기계의 부품이 되도록 훈련받았어요. 여기선 네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가진 개인이 되길 기대받아요. 그게 처음엔 마비될 수 있어요. 맞았다. 마비됐다. 자유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으면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최민호는 나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 같았다. 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기본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컴퓨터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논리적이거든. 어느 오후 내게 설명했다. 규칙을 따라 군대처럼. 하지만 규칙이 말이 돼.
그리고 뭔가를 만들 수 있어. 김성일은 힘들어했다. 우리 셋 중 가장 어린애가 감정적으로 가장 연약해 보였다. 자주 울었다. 식사를 거르곤 했다. 온종일 방에만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다. 성일아, 나야, 박민철. 긴 침묵. 그 다음, 들어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은 어두웠다. 커튼이 거의 닫혀 있었다. 괜찮아? 물었다. 바보 같은 질문인 걸 알면서 우리 엄마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계속 우리 엄마 생각해요. 쉰하나세요. 건강에 안 좋으시고 그걸 알면 체포되면.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용소에서 못 버티실 거예요. 알아요. 그 옆에 앉았다. 위안의 말이 없었다. 아마 맞으니까. 가끔 바다에서 그냥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계속했다. 최소한 그럼 사고였을 거잖아요. 탈북이 아니라 엄마는 안전했을 텐데. 하지만 넌 살아있지 않았을 거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중요해요? 나를 돌아봤다. 눈이 빨갰다. 내 생명이 엄마 생명에 가치가 있어요? 대답이 없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둘째 딸의 소풍을 갔다. 적응하기 시작하려고 현실 세계로의 외출. 슈퍼마켓에 갔다. 단순하게 들린다.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에게 프로그램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험 중 하나였다. 슈퍼마켓은 거대했다. 수킬로미터처럼 보이는 통로들, 밝은 조명,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제품들. 너무나 많은 제품들. 시리얼 통로만 50가지 종류가 있었다. 50가지. 한 가지를 위해, 아침을 위해. 이숙자 딸을 잃은 여자가 유제품 통로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우는 걸 봤다. 우유가 30종류 있었다. 일반 우유, 무지방, 저지방, 무유당, 두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왜요? 속삭였다. 왜 30가지 우유가 필요해요? 우리를 동행한 강사, 정혜진이라는 사회복지사가 다가갔다. 사람들이 다른 필요와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부드럽게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당을 소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성 제품을 안 먹기로 선택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체품 맛을 선호하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아요. 숙자가 말했다. 내 딸은 음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유가 30종류예요. 그것에 대한 답은 없었다. 글로벌 불평등의 잔인한 현실만 있을 뿐. 나는 정육 통로에서 얼어붙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생선. 모두 신선했다. 모두 구할 수 있었다. 모두 우리에게 설명했듯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북에선 고기는 운이 좋으면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였다. 여기선 사람들이 화요일 저녁 식사로 샀다. 우리를 동행한 강지훈이 내 옆에 섰다. 많다는 거 알아. 말했다. 어떻게요? 겨우 말했다. 어떻게 한 나라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적게 가질 수 있죠? 시스템이에요. 대답했다.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시스템, 대국가의 권력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공평하지 않아요. 말했다. 내 목소리가 아이같이 들렸다. 아니에요. 동의했다.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불공평이 정확히 내 같은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예요. 증언이 중요한 이유고 그달 첫 반복되는 악몽을 꿨다. 물속에 다시 있는 꿈을 꿨다. 하지만 이번엔 어선이 왔을 때 날 구조하지 않았다. 대신 북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체포되는 걸 봐야 했다. 지연이의 눈빛을 봐야 했다. 내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면서 살기로 선택했다는 걸 이해하는 땀에 흠뻑 젖었겠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박 박사가 PTSD라고 말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내가 겪은 것 후엔 정상이라고. 트라우마는 사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설명했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한 거예요. 내 마음은 말이 안 되는 것에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매함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할 거예요. 못 찾으면요? 물었다. 그럼 악몽이 계속될 거예요.
잔인한 정직함으로 말했다. 하지만 시간, 치료,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요.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해요. 셋째 달에 직업 훈련을 시작했다. 선택지가 있었다. 제조업, 고객 서비스, 건설, 기술. 각자 능력과 관심에 따라 나는 기술을 선택했다. 천성적으로 잘해서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최동무가 하고 있어서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였다. 기본 코딩을 배웠다. HTML, CSS, 기본 자바스크립트. 3개월 전엔 이해할 수 없었을 개념들이지만 이제 천천히 말이 되기 시작했다. 코딩에는 명상적인 뭔가가 있었다. 규칙이 명확했다. X를 하면 Y를 얻었다. 실수를 하면 코드는 그냥 작동하지 않았다. 처벌 없이, 치명적인 결과 없이 그냥 해결할 문제. 퍼즐 같아요. 최동무가 어느 날 밤 프로젝트를 같이 하며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동할 때 코드가 화면에 뭔가를 만드는 걸 볼 때 처음으로 뭔가를 창조했다고 느껴요. 그냥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정말로 창조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북에선 우리는 도구였다. 여기선 건설자가 될 수 있었다. 셋째 달 끝 무렵 졸업식을 할 거라고 들었다. 공식적으로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끝내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한다고. 정부가 첫 해 동안 재정 지원을 해줄 거였다. 작은 아파트, 취업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혼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회의에서 강 씨가 상기시켰다.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기 삶을 만들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자기 조건으로, 내 조건으로. 여전히 이상하게 들리는 말들. 졸업 전날 밤, 우리 셋 김성일, 그리고 나 이 공용실에 함께 앉았다. 늦었다. 센터는 조용했다. 무서워? 성일이가 물었다. 겁나. 인정했다. 최동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다시 할 거야? 성일이가 압박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 아는 걸 알면서 다시 이걸 선택할 거야? 긴 침묵. 길고 무거웠다. 응? 마침내 말했다. 쉬워서가 아니야. 아프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뭐가 진짜인지 아니까. 그리고 그걸 배우지 않을 수 없어. 진실을 봤으면 다시 무지 속에서 살 수 없어. 진실이 널 파괴해도. 성일이가 낮게 덧붙였다. 쟁난나, 미린닌 나니마. 이 파괴해도, 진실이 널 파괴해도, 그래도 말했다. 최동무가 커피캔을 들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샀다.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작은 사치. 그리고 높이 들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말했다. 우리가 남겨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삶이 그들의 희생을 존중하길. 캔을 부딪혔다. 제스처의 기쁨은 없었다. 인정만, 조용한 결심만. 졸업날 증서를 받았다. 사진을 찍었다. 정부 대표들이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연설을 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했던 건 모두가 떠난 후 강 씨가 내게 한 말이었다. 고려해봐야 할 게 있어. 말했다. 내 이야기는 강력해. 바다에서의 구조, 북의 유기와 남의 연민 사이의 대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싶다면 탈북자들의 증언을 돕는 단체들이 있어. 증언? 반복했다. 인터뷰, 강연, 가끔 국제 미디어 작업. 물론 자발적이야.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선호하면 이해해. 하지만 네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와 국제적으로 모두 어떻게 도와요? 물었다. 북한 사람들을 적이나 추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도와줘. 그 시스템 아래 사는 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이런 불가능한 선택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만들 변화를 압박하는데 이숙자를 생각했다. 내 자유를 그의 생명보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매일 그걸 안고 살아야 해요. 하지만 최소한 이제 그의 죽음은 뭔가를 의미해요. 내가 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언제 시작해요? 물었다.
강 씨가 미소 지었다. 준비됐을 때 서두를 필요 없어. 먼저 정착해. 직업 구하고, 삶을 만들고, 그리고 준비됐다고 느끼면 알려줘. 그날 밤, 첫 진짜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있는 작은 원룸, 작은 주방, 욕실, 거리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한 방, 내 것이었다. 빈 바닥에 앉았다. 가구는 내일 올 거였다. 그리고 이 공간을 둘러봤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공간. 아무도 뭘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곳. 두려움 없이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구조 이후 처음으로 죄책감과 고통 이상의 뭔가를 느꼈다. 희망을 느꼈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희망이 아니었다. 고통이 사라질 거라는 희망도 아니었다. 어쩌면, 단지 어쩌면 부서진 조각들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다른 사람들이 치른 끔찍한 대가만큼 가치 있는 뭔가를. 전화기가 울렸다. 최동무의 메시지. 첫날 밤 살아남았어. 답했다. 아직 여기 있어. 너는? 아직 여기. 성일이도. 세 단어. 하지만 모든 걸 의미했다. 아직 여기. 아직 싸우고 있어. 불가능한 것과 함께 사는 법을 여전히 알아내려고. 하지만 살아있어. 그리고 그게 뭔가를 의미해야 했다. 구조 6개월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다. TV 인터뷰가 아니었다. 기자회견도 아니었다. 더 작고 더 친밀한 것이었다. 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인권단체. 아카이브되고 번역되고 연구자들, 입법자들, 진실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될 이야기들. 인터뷰어는 사라 김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재미교포. LA에서 자랐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다. 어려운 질문을 부드럽게 하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 말하는 걸 거의 가능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가졌다. 천천히 해요. 조명을 조정하며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 멈춰야 하면 그냥 말만 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최민호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도덕적 지지를 위해 왔었다. 괜찮을 거야. 들어가기 전에 말했었다. 그냥 진실을 말해. 그게 다야. 그냥 진실을 말해. 마치 진실이 단순한 것처럼. 마치 파괴된 삶들과 불가능한 결정들의 무게로 가득하지 않은 것처럼. 박민철 씨,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했을 때 사라가 시작했다. 2019년 10월 23일에 대해 말해주세요. 경비정이 침몰한 날. 그렇게 시작됐다. 3시간 동안 말했다. 모든 디테일을 말했다. 침몰, 표류, 존재하면 안 되는 남쪽의 불빛들, 우리를 구한 어부, 헬기, 병원, 음식, 30가지 우유. 하지만 가족에 관한 부분에 도달했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여동생은 19살입니다. 말했다. 그리고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였어요. 아니, 이에요. 이에요? 사라가 부드럽게 물었다. 현재요? 아직 살아있는지 몰라요. 인정했다. 제가 탈북한 후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아마 체포됐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도. 3대. 그게 규칙이니까. 그리고 그걸 안고 어떻게 살아요? 사라가 물었다. 병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눈을 닦았다. 안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존재해요. 매일, 매 시간. 마치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무게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뭘 하든 항상 거기. 있어요. 후회해요? 물었다. 6개월 동안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이었다. 밤마다 깨어있게 만든 질문. 아니요. 마침내 말했다. 살아남은 걸 후회하지 않아요. 거짓말보다 진실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선택지여야 했다는 걸 후회해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는 걸 의미하는 세상에 산다는 걸 후회해요. 사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뭘 이해하길 바라요? 이 증언을 볼 때 뭘 가져가길 바라요? 긴 순간 동안 생각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으니까 내가 이걸 하는 이유.
북한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길 바라요. 말했다. 정권이 적이에요. 시스템이 적이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갇혀 있어요. 볼 수 없는 감옥에 태어났고, 의심할 수 없는 거짓말을 먹었고,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아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탈북의 진짜 대가를 이해하길 바라요. 모두가 자유에 대해 마치 순수하고 완벽한 선물인 것처럼 말해요. 맞아요. 하지만 대가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결정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치러요.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 사촌들 모두 내 자유의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 살아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고통이 뭔가를 의미하도록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요? 진실을 말해서요. 말했다. 말했다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게 정말 뭔지 알게 해요.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라,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현실, 굶주림, 두려움, 삶의 모든 면에 대한 절대적 통제. 멈췄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언젠가 어떻게든 상황이 바뀌길 바라요. 그래서 다른 가족은 이 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게. 인터뷰가 끝났다. 카메라를 껐다. 사라가 고마워했다. 정말 용감했어요. 말했다. 하지만 용감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지쳤다. 텅 빈 기분이었다. 막 치유되기 시작한 상처를 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최동무 옆에 앉았다. 오랫동안 둘 다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깼다. 뭔가 바뀔 것 같아? 이 모든 게 증언, 인터뷰? 모르겠어. 인정했다. 어쩌면 아닐 수도. 하지만 최소한 우린 조용하지 않아. 최소한 싸우고 있어. 정확히 뭘 상대로 싸우는 건데. 최동무가 말했다. 목소리에 쓰라림이 있었다. 정권은 탈북자 몇 명이 이야기한다고 무너지지 않아. 중국이 지원해. 러시아가 지원해. 핵무기가 있어. 우리 증언이 뭘 할 건데? 모르겠어. 반복했다. 하지만 대안이 뭐야? 조용히 있어? 다 괜찮은 척해? 우리 자유를 즐기면서 아무것도 안 들었던 척해? 최동무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좋은 답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날 밤 아파트에서 혼자 전화기를 확인했다. 단체로부터 이메일이 있었다. 인터뷰에서 전사된 증언의 초안. 읽었다. 그리고 읽으면서 페이지에 있는 내 말들을 보면서 뭔가 바뀌었다. 처음으로 지연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희생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걸 읽고 이해한다면, 단 한 명의 입법자라도 더 강한 제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한다면, 단 한 명의 활동가라도 인권을 압박하는 데 사용한다면,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읽고 변화를 위해 일하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결정한다면, 그럼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녀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았던 거다. 가는 희망이었다. 종이처럼 약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였다. 2주 후 강지훈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메시지에 적혀 있었다. 기자야. 북한 탈북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작업 중이야. 내 이야기가 중심이 될 거야.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수백만 명에게 닿을 것 같아. 수백만 명. 생각만으로도 무섭고 동시에 흥분됐다. 최동무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생각해?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말했다.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안 해?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더 현실이 되니까. 말했다. 지금은 이게 일시적인 척 할 수 있어. 어쩌면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고. 어쩌면 어떻게든 다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하면 돌아갈 수 없어. 최동무가 맞췄다. 돌아갈 수 없지. 긴 침묵. 하지만 돌아갈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 최동무가 물었다. 정말로? 그 어부가 손을 내민 순간부터 돌아가는 게 선택지였어? 맞았다. 헬기 안에서부터 알았었다. 아래로 펼쳐지는 서울을 봤을 때부터, 그 첫 병원 아침을 먹었을 때부터 돌아갈 수 없었다. 절대 그럴 수 없었다. 그래요라고 전해줘. 강 씨에게 말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3개월이 걸렸다. 감독 마이클 첸이라는 미국 남자는 꼼꼼했다. 모든 디테일을 원했다.
모든 감정, 모든 뉘앙스. 날 치료받은 병원으로 돌아가게 했다. 헬기가 착륙했던 옥상에 서게 했다. 그 순간 뭘 느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물었다. 서울을 처음 봤을 때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고 느꼈어요. 말했다. 그리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슈퍼마켓을 방문하게 했다. 시리얼 통로에 서서 50가지 선택지를 보는 날 찍었다. 아직도 압도돼요? 물었다. 매번이요. 인정했다. 아직도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짓말. 어느 쪽인지 확신이 안 서요.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카메라에 직접 말하라고 했을 때였다. 인터뷰어 없이, 안내 질문 없이, 그냥 나, 이걸 볼 누구에게든 말하는. 여동생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이클이 물었다. 지금 널 볼 수 있다면 뭘 알았으면 좋겠어요? 카메라가 돌아갔다. 그리고 긴 순간 동안 말할 수 없었다. 마침내 렌즈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연아! 시작했다. 목소리가 벌써 떨렸다. 이걸 본다면 알아야 해. 내가 널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진실을 선택한 거야. 증언하기로 선택했어. 네. 고통이 뭔가를 의미하게 만들려고 선택한 거야.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떨어졌다. 날 미워할 거라는 거 알아? 반역자, 겁쟁이, 널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 알아. 그리고 맞아. 그 모든 걸 했어. 얼굴을 닦았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해. 우리가 자란 세상, 완벽하다고 들은 그 세상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 거짓말이 널 죽이고 있어.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 없었어. 그래서 나가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말하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싸우기로 선택했어.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래서 어쩌면 언젠가 너도 자유로울 수 있게. 어쩌면 언젠가 다른 가족은 이 선택을 안 해도 되게. 사랑해. 말했다.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언젠가 이해하길 바라. 마이클이 카메라를 껐다. 스태프는 조용했다. 그건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 다큐멘터리는 6개월 후에 개봉했다. 선을 넘어서라고 불렸다. NLL을 넘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거짓말에서 진실로 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상을 받았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봤다. 그리고 개봉 3개월 후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저는 박지혜예요. 함흥에서 당신 가족 이웃이었어요. 작년에 탈출했어요. 당신 여동생. 진실을 알아야 해요. 심장이 부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에 전화했다. 여자 목소리가 답했다. 박민철 씨? 네. 겨우 말했다. 제 여동생은 그녀가 살아있어요. 지혜가 말했다. 그리고 안도감이 너무 세게 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체포됐어요. 부모님도. 하지만 지연이는 강해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노동교화소에 배정됐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울었다. 구조 이후 처음으로 순수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더 있어요. 지혜가 계속했다. 탈출하기 전에 그녀와 말할 수 있었어요. 한 번, 짧게. 뭐라고 했어요? 물었다.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다큐멘터리를 봤대요. 불가능했다. 다큐멘터리는 북한에서 볼 수 없었다. 아니면 누군가 밀반입했어요. 지혜가 설명했다. USB에 돌고 있어요. 넓게는 아니지만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봤어요.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멈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잘 살라고 전해줘. 그 말들이 날 부수고 동시에 치유했다. 이해한다. 그리고 잘 살아. 용서가 아니었다. 면죄부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 선택이 불가능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걸 했다는 인정. 그리고 잘 살라는 지시. 그녀가 한 희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치 있게 만들라고. 전화를 끊은 후 오랫동안 아파트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지연이가 살아 있었다. 고통받고 있지만 그래. 노동교화소에 있지만 그래. 하지만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알았다.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잘 살라고 말하기로 선택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았다. 자격이 있는 것보다 많았다.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서울이 아래로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개의 삶, 그리고 북쪽 어딘가, DMZ 너머, 어둠 너머, 내 여동생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잘 살길 바랐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였다.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 완전히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계속 진실을 말할 거였다. 계속 증언할 거였다. 가족들이 지리와 정치로 찢어지지 않는 세상을 위해 계속 싸울 거였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이 생에, 어쩌면 아닐 수도, 지연이도 자유로울 거였다. 그때까지 우리 둘을 위해 충분히 잘 살 거였다. 그게 내 약속이었다. 내 목적, 내 구원. 전화기를 들고 강지훈에게 메시지를 썼다. 더 많은 인터뷰 준비됐어요. 더 많은 증언. 뭐든지 도움이 되는 거. 세상이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의 답이 즉시 왔다. 알았어. 내일 전화할게. 오늘 밤은 쉬어. 하지만 쉬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구조 이후 처음으로 죄책감과 고통 이상의 뭔가를 느꼈다. 목적을 느꼈다. 내 삶은 의미가 있었다. 내 자유는 의미가 있었다. 지연이의 희생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충분했다. 바다에서의 그날 밤 이후 3년이 지났다. 정태성이 손을 내밀어 내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꾼 이후 3년. 오늘은 2022년 10월 23일. 인민의 영광 8호 침몰 3주년. 그리고 나는 부산 바다에 벼로가 기지를 둔 그 부산 항구에 서 있다. 정태성이 내 옆에 있다. 3년 동안 조금 더 늙었다. 백발이 더 많아졌다. 눈과 주름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같은 따뜻한 미소. 매년 오는구만. 말한다. 목소리에 자랑스러움 같은 게 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말이야. 알아요. 대답한다. 하지만 해야 해요. 이날은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진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된 날. 내 옆에 최민호와 김성일이 있다. 우리 셋은 매년 함께 온다. 모든 게 바뀐 곳으로의 조용한 순례. 최동무는 이제 서울 IT 회사에서 일한다. 주니어 프로그래머. 화려하진 않지만 그의 것이다. 자기 손으로, 자기 노력으로 만든 것. 지난주에 중국에 있는 고모를 데려오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고모는 2년 전에 탈출했고 거기 갇혀 있다. 남한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위한 돈을 기다리며 어쩌면 내년에 내게 말했다. 어쩌면 어머니한테 못 해드린 걸 고모한테 할 수 있을 거야. 김성일은 3년 전보다 더 나아 보인다. 치료가 도움이 됐다. 새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센터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가 간신히 살아남은 그 길을 그들이 헤쳐나가도록 돕는다. 우리 모두가 하려는 것처럼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며 이상해요. 한 번은 내게 말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나를 도와요. 누군가 자유를 향한 떨리는 첫걸음을 내딛는 걸 볼 때마다 왜 가치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정씨가 우리를 배로 초대한다. 부산 바다의 벼로에 올라탄다. 날 담요로 감싼 선실. 그 첫 깨끗한 물을 마신 곳. 가정된 적이 내 지휘관들보다 더 많은 인간성을 보여준 곳. 커피? 정씨가 권한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선실에 앉는다. 정씨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른다. 진하고 뜨겁다. 기지에서 주던 묽은 커피와는 전혀 다르다. 네, 활동 따라가고 있어. 정씨가 말한다. 인터뷰들, 다큐멘터리, 대학 강연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요. 말한다. 뭘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최소한 노력하고 있어요. 바꿔. 정씨가 단호하게 말한다. 2주 전에 내 손자가 14살인데 학교에서 네 다큐멘터리를 봤어. 질문을 갖고 집에 왔지. 진짜 질문들. 정치나 이념에 관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선택하지 않은 시스템에 갇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관한. 멈춘다. 눈이 촉촉해진다. 그리고 내게 말했어. 할아버지, 그들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마치
마침내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한 것처럼 왜 등이 아프고 바다가 차가워도 계속 고기를 잡는지. 왜냐면 가끔은 물고기 이상을 잡으니까. 그 말들이 최고의 방식으로 날 부순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계속한다.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거. 정씨가 기다린다. 그날 밤 손을 내밀었을 때 제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에요. 제 영혼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28해 동안 증오하라고 배운 적이 복무하라고 훈련받은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넌 내 적이 아니었어. 정씨가 단순하게 말한다.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지. 그게 내가 알아야 할 전부였어. 오후를 함께 보낸다.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것들로 웃으며 정씨가 가족에 대해 말한다. 딸이 둘째를 임신했다. 우리를 도운 젊은 선원 민수는 작년에 결혼했다. 삶은 계속된다. 트라우마 후에도 불가능한 결정들 후에도 삶은 방법을 찾는다. 해질녘 우리 셋, 최, 성일, 그리고 나, 이 부두로 걷는다. 물을 본다. 우리를 거의 죽일 뻔한 같은 바다. 우리를 자유로 데려온 같은 바다. 후회한 적 있어? 성일이가 낮게 묻는다. 매년 서로에게 묻는 질문이다. 의식처럼. 매일 정직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매일 감사하기도 해. 둘 다 진실일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성일이가 말한다. 눈에 눈물이 있다. 탈출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 한 것 때문에, 도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실 거야. 확신하며 말한다. 왜냐면 넌 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가질 수 없었던 삶을 살면서 어머니의 기억을 존중하고 있어. 최동무가 전화기를 꺼낸다. 사진 찍자. 말한다. 기억하려고.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함께 선다. 뒤에 바다가 있다. 그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새 남자. 남겨둔 사람들의 무게를 지지만 생존의 선물을 낭비하길 거부하는 새 남자. 최동무가 사진을 찍는다. 오랫동안 본다. 강 씨한테 보내. 제안한다. 그가 알도록, 모두가 알도록. 우린 아직 여기 있어. 아직 싸우고 있어. 그날 밤 서울 아파트에서 컴퓨터 앞에 앉는다. 국제신문을 위한 기사를 끝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인간적 비용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정치로 찢긴 가족들에 관한. 하지만 쓰기 전에 매일 밤 하는 걸 한다. 북쪽을 본다. 국경이 있다는 걸 아는 쪽으로. 지연이가 어딘가 노동교화소에 있는 쪽으로. 잘 살고 있어. 어둠을 향해 속삭인다. 네가 부탁한 대로 우리 둘을 위해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들을 수 있는지 모른다.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확률은 낮다. 노동교화소는 사람들을 거의 놔주지 않는다. 하지만 희망을 붙잡는다. 희망은 다른 모든 게 사라졌을 때 남는 유일한 것이니까. 전화기가 울린다. 강지훈의 메시지. 큰 소식. 유엔이 다음 달 제네바에서 증언해달래.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내 이야기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닿을 거야. 관심 있어? 오랫동안 메시지를 본다. 제네바, 유엔, 세계 지도자들. 3년 전 나는 배를 겨우 띄울 수 있는 해군의 상사였다. 이제 유엔에서 증언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아이러니가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답을 쓴다. 네, 할게요. 지연이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위해. 전화기를 옆에 두고 기사를 쓰기 시작한다. 말들이 3년 전보다 더 쉽게 흐른다. 남쪽 언어를 탐색하는 법을 배웠다. 고통을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하는 법을 배웠다. 정태성에 대해 쓴다. 두려움보다 연민을 선택한 어부에 관해 30가지 우유에 대해 쓴다. 결핍의 세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풍요의 세계에 관해 이숙자에 대해 쓴다. 딸을 잃었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은 어머니에 관해 최와 성일에 대해 쓴다. 트라우마 속에서 단련되고 생존으로 강화된 형제에 관해, 그리고 지연이에 대해 쓴다. 항상 지연이에 관해. 제 여동생이 제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쓴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도를 나누는 선의 북쪽 어딘가에 그녀는 존재합니다. 고통받습니다. 일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다리는 한, 저는 말할 것입니다. 목소리가 깨질 때까지 말할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진실을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말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지리와 이념의 인질이 되지 않을 때까지 말할 것입니다. 자정 무렵 기사를 끝낸다. 한 번 읽는다. 두 번. 나의 것이다. 정직하다. 줄 수 있는 전부다. 보낸다. 일어나서 창문으로 걷는다. 서울이 아래로 빛난다. 어둠 속의 빛의 바다. 그리고 그 빛 너머 어딘가 볼 수 없지만 항상 느끼는 국경 너머 다른 한국이 있다. 더 어둡다. 더 조용하다. 하지만 덜 현실적이지 않다. 두 한국, 한 가족, 역사, 정치, 이념으로 나뉜. 하지만 연결됐다. 항상 연결됐다. 피는 국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희망. 희망은 모든 논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할 때도 죽길 거부하는 고집센 것이니까. 오랫동안 거기 선다. 불빛들을 보며 사라진 모든 삶들을 생각하며 이루어진 모든 희생들을 들려지기를 기다리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리고 뭔가를 깨닫는다. 지연이를 구하지 못했다. 어쩌면 절대 못할 수도. 하지만 그녀가 날 구했다. 거짓말 속에 사는 것으로부터 구했다.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른 채 죽는 것으로부터 구했다. 죄책감보다 더 큰 목적을 주면서 구했다. 그녀의 희생 선택한 게 아니라 강요되는 내게 뭔가를 위해 살 책임을 줬다. 그냥 생존자 이상이 될, 증인이 될, 이야기꾼이 될,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무거운 짐이다. 어떤 날은 거의 견딜 수 없다. 하지만 내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질 거다. 전화기가 다시 울린다. 이번엔 성일이의 메시지. 오늘 고마워요. 매년 와줘서, 기억해줘서. 어떤 날은 내가 누구였는지의 조각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기억나요. 그리고 그게 날 온전하게 유지해요. 답한다. 우린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려는 부서진 조각들이야. 가치 있는 뭔가를.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잠잘 준비를 한다. 내일 대학에서 강연을 한다. 진짜 굶주림을 경험한 적 없는 학생들. 진짜 두려움 속에 산 적 없는 30가지 우유가 이상한 개념인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내 이야기를 할 거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게 아니다. 운이 좋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자유가 진짜 자유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귀하다는 걸 이해하게 하려는 거다. 너무 많은 이들이 잃은 선물이다.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이 비싸게 치른 선물.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책임이 온다. 낭비하지 않을 책임. 선을 위해 사용할.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말할. 눈을 감는다. 그리고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속삭인다. 잘 살고 있어, 지연아. 잘 살고 있어. 우리 둘을 위해, 모두를 위해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생이든 다른 생이든 잘 살고 있어. 잠이 온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악몽이 없다. 선들이 사라지는 미래의 꿈만. 가족들이 재결합하는. 어떤 아이도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잘할 필요가 없는 그냥 꿈이다. 하지만 꿈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리고 꿈꾸는 한, 말하는 한, 잊길 거부하는 한, 희망이 있다. 항상 희망이 있다.